내가 사둔 주식이나 펀드가 기업의 실제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좌의 자산 가치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의 사슬들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의 역사적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 매크로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를 누비던 엔화 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지자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2000선에서 900선까지 무려 55%가 넘는 처참한 대폭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물가 성적표와 고용 지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세법 개편안과 기업들의 신용 위험은 모두 철저한 인과관계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 주 외환시장과 증시 전반을 통틀어 내 자산 방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핵심 매크로 변수와 주목해야 할 종목 리스크를 지금부터 고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데이터로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본의 거대한 이동 경로와 국가 규제의 규칙을 정확히 읽어내야만 소중한 내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자본시장의 전광판을 가장 뜨겁게 달굴 첫 번째 숫자는 바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영어로 근원 PCE 지표의 발표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할 때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현미경 물가 성적표예요. 석유나 식료품처럼 가격이 너무 쉽게 널뛰는 품목들을 장부에서 싹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쓴 장기적인 물가 추이만을 정밀 검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추가 팩트가 바로 주거비 항목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지출에서 무려 30%에서 40%의 외형적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와 집값 등 주거비 데이터가 꺾이지 않고 끈적하게 버티고 있으면 전체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 주거비 지표가 내려오지 않으면 연준은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자금을 강제로 빼내는 강력한 하락 압박으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주거비 지표가 고착화되어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배당 매력의 상징으로 통하는 부동산 리츠 종목들은 장부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대형 빌딩이나 쇼핑몰을 산 뒤 여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꼬박꼬박 나눠주는 금융상품을 말해요. 하지만 시중금리가 우상향하면 리츠 회사들이 건물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렸던 수천억 원대 대출의 조달 비용, 즉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재무제표상 월세를 열심히 받아도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갚는 데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려줄 최종 배당 재원의 풀이 수학적으로 쪼그라들게 되죠. 결국 고금리 장기화는 리츠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구조적 덫으로 작동하므로 다음 주 물가 지표에 따라 리츠 종목의 단기 자금 유입량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츠 주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실증 데이터는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 연장 실패 리스크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대도시의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자산 가치는 고점 대비 무려 20%에서 3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리츠 회사들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빌린 수조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연장을 해야 하는데, 건물 가치가 크게 떨어진 탓에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을 무더기로 거부당하는 만기 연장 실패 팩트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리츠 자산운용사들은 보유 자산의 장부 가격을 강제로 깎아내리는 자산 상각 조정을 단행했으며, 누적 손실률 지표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치솟으며 배당금을 아예 주지 못하는 컷오프 리스크가 재무제표를 덮치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 위기 지표에 이어 다음 주 금융시장에 초대형 충격파를 던질 세부 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즉 NFP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공장이나 회사에 새로 취직한 순수 임직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고용 성적표예요. 자본시장의 공식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률 수치가 낮게 유지될수록 미국의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물가를 다시 자극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뒤로 늦추는 부메랑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뚝 떨어지며 임금 상승세가 꺾이는 냉각 신호가 장부상으로 확인되면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본 유입의 활로를 찾게 되는 묘한 역학관계를 가집니다. 다음 주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뒤흔들 또 다른 복병은 미국과 일본의 극단적인 금리 격차가 만들어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박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거의 0%에 가깝던 일본에서 쌍값의 엔화를 대출받아다가 금리가 높은 미국의 채권이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이자 마진을 남기던 금융기법입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겠다고 태세를 바꾸고 엔화의 실질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자 글로벌 펀드들은 해외 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일본에 갚아야 할 엔화 빚이 불어나는 거대한 환차손 손실을 입게 되는 재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환율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채권과 주식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투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뒤 엔화 빚을 갚아나가는 자본 대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할인율 압박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 싸움도 치열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술주의 중심에 있는 테슬라의 최근 재무제표 팩트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적 대조가 확인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 전역에서 벌어지는 단가 인하 경쟁 때문에 자동차 제조 자체로 벌어들이는 하드웨어 영역의 영업이익률 지표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장부상 마진이 내려앉는 리스크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경영진이 공식 선언한 미래 생존 무기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바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구독 수익 모델입니다. 일반 제조업 마진이 10%대에서 전전긍긍할 때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은 재무 회계학적으로 무려 80%에서 9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초고마진율을 장부에 고스란히 남기게 되죠. 차를 팔아서 남는 돈이 줄어들더라도 FSD 소프트웨어의 가입자 수 통계와 로열티 수익 기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테슬라 전체의 단기순이익률 훼손을 방어하는 완충장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하는 연간 공제 한도가 고작 250만 원에 불과하고 손실 2월 공제마저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자금을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하드월렛으로 숨기면 안 걸릴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정밀한 디지털 추적 데이터망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즉 AEOI 시스템을 가동하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과세당국과 현지 금융정보를 전산으로 매달 맞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위거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자산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컴플라이언스 규칙이 작동하고 있죠. 한국은행의 거주자 외환 송금 기록 데이터와 코인 지갑의 온체인 거래 장부가 결합되는 순간 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려 세금을 안 내는 역외탈세 행위는 백일하에 드러나며 적발시 탄로세액 전액 환수는 물론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 폭탄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는 사법적 페널티를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인 과세의 촘촘한 그물망 정립과 국내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도입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우리 증시는 어떤 재무적 충격을 맞이하게 될까요? 자본시장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주식 매매 차익의 최대 25%를 물리는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겹치면 큰손들은 세금을 피해 자산을 해외 대안자산으로 대거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체력을 대변하는 일평균 거래대금 지표는 기존 20조 원대 선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40% 이상이 단숨에 증발하여 12조 원 안팎의 극단적인 거래 절벽 상태로 추락하는 시뮬레이션 팩트가 증명되었습니다. 유동성이 마비되면 증권사들의 핵심 장부인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반토막 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대규모 마진콜 연쇄 폭탄이 작동합니다. 담보 비율을 못 채운 개인 계좌들이 아침 일찍 반대매매 당하면서 시장의 대규모 잠재 매도 물량 폭탄인 오버행 리스크를 투하시켜 코스피 지수의 하단 지지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제 규제의 압박 속에서 국내 증시 내부의 기초 체력은 뼈아픈 부실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다 못 갚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국내 상장 한계 기업 수치는 이미 425개사로 전수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개 부품 소재 업종 상장사들의 실제 재무상태표 부채 상태를
글로 풀어서 대조해보면 위험 수위가 명확히 입증됩니다. 첫째로, 자동차 제동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부채 비율이 무려 420%의 차입금 위존도가 58.2%에 달하지만 이자 보상 배율은 고작 0.32배에 불과해 자금줄이 막혀 있습니다. 둘째로, 디스플레이 회로 소재를 다루는 B사는 부채 비율 385%의 차입금 위존도 52.4%, 이자 보상 배율 0.41배로 장부가 심각하게 깎여나가고 있죠. 셋째로, 가장 심각한 위험을 드러낸 2차전지 양극재 부품사인 C사는 부채 비율이 무려 510%의 차입금 위존도가 61.7%까지 치솟았으나 이자 보상 배율은 단 0.15배라는 파멸적인 숫자를 보여줍니다. 넷째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맡은 D사 역시 부채 비율 340%의 차입금 위존도 48.9%, 이자 보상 배율 0.55배로 대환대출의 경고등이 켜졌으며, 다섯째로 석유화학 플랜트 장비사인 E사는 부채 비율 465%의 차입금 위존도 55.1%, 이자 보상 배율 0.28배를 기록하며 자본 잠식 리스크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부채 비율이 안전 기준선인 200%를 아득히 넘어 최대 510%에 달하는 이들 좀비 기업의 리스크를 필터링하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지배할 다음 주 장세에서는 이 부실 종목들을 투자 목록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FSD 소프트웨어 초고마진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테크 독점주와 확실한 현금이 도는 전력 인프라 가치주의 자산을 균형 있게 분산하십시오. 철저하게 증명 가능한 지표만을 무기 삼아 안전하게 내 자본의 닻을 내리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